들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제가 16절부터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종말의 날이 휴거라고 하죠. 휴거,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휴거의 날이 온다는 거니까. 자, 종말을 대비하라. 오늘 세 번째 말씀이고요. 그 앞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오늘 그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세상을 사실은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 각 나라의 정부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들어서 장악하여 통제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인구를 감축하려고 하고 있다. 사람의 몸에 칩을 넣어서 감시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자, 오늘 두 가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미국의 페마라고 하는 거의 문제입니다. 페마. 자, 먼저 여러분 우리 생활에서 발견되어진 건데요. RFI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자 태그라고 하는 거예요. 전자 태그. 주파수, 전파를 이용해서 먼 거리에서도 그 아이디를 식별하는 방식. 이거를 전자 태그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바코드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바코드라고 하는 것이 음식의 제품의 뒤에도 있고, 이제 여러 군데 이제 활용할 때 쓰이는데, 바코드는 짧은 거리에서 활용하는 거를 바코드라고 얘기하고, 아주 먼 거리에서도 쓸 수 있는 것이 이게 전자 태그라고 불리는 RFID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 시스템과 다른 점은 빛을 이용하는 것이 바코드인데 전파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짧은 거리에서만 주로 작동하는 것이 바코드 판독기인데, 먼 거리, 하물며 심지어 인공위성에서조차 이 태그를 읽을 수가 있게끔 만드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중간에 어떤 물체가 가로막혀 있어요. 가로막혀 있어도 전파가 닿을 수 있잖아요. 전파는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 때로는 그 물체를 투과해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에 물체가 있어도 그거를 전파로서 넘어가서 그 정보를 수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RFID라고 하는 전자 태그입니다. 1930년대부터 이제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고요. 1960년대에 핵 보안 시설의 근로자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먹는 소죠. 유구용이라고 하는데, 유구용 소의 귀에다가 식별을 위하여서 이거를 장착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에 사용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육상 선수들 기록에 사용이 되어지고, 병원, 학교, 보안시설 입구에다가 이거를 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 여권, 신분증에 사용이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건 재고 관리, 도난 방지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공장에 그 공장에 이제 이 제품을 만들어내면서 이것을 부착하는 거예요. RFID를 부착을 하게 되면 이것이 어느 공장에 어떤 선반, 몇 번째 선반에 올려져 있었다가 이것이 어떤 트럭에 실려가지고 어떤 마트로 이용을 했고, 어떤 마트에 어떤 몇 번째 선반에 놓여져 있다가 어떤 손님이 이거를 사가지고 결제를 하고 나가가지고 그 사람의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연결하는 거. 모든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좋을 것 같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최근에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흑인을 무릎으로 눌러가지고, 물론 여기에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666이 다음에 18이잖아요. 666이라면 18이 되는데, 8분 46초. 이상하게 많은 사건들에 보면 8분 46초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9.11도 연관되어 있어요. 9.11도.
8분 46초. 요게 예, 적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숫자 666을 만들기 위한 숫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음모설을 일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백인 경찰이 흑인을 눌러서 죽임으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가지고 막 그 여러 우리나라 한국 상점들도 털리기도 했지만, 아이폰 가게에 가가지고 그 많은 흑인들이 예, 아이폰에 핸드폰을 훔쳐가지고 집으로 갔는데, 이게 뜨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사용할 수 없는 그 가게에 있는 몇 번째 있었던 선반에 있었던 그 아이폰을 훔쳐가지고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것을 당신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몇 월 며칠까지 제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도둑으로 몰리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둑으로 경찰이 출동해서 당신을 부를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 벤츠라든지 유명한 커다란 비싼 제품에도 이런 개념들이 해서 누가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도난 방지 작동에 의해서 연결을 본사하고 연결이 되고, 연결해서 이 본사에서는 다시 이 전파를 쏴가지고 이 달리고 있는 도둑놈이 훔쳐가는 벤츠를 멈춰 세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가져갔는데 그 핸드폰을 네가 잘못 갖고 갔으니까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 위치까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요 그대로 갖다 놔라. 이렇게까지 연락이 오는 거예요. RFID는 카드 결제를 대체하여 어느 장소를 들락거릴 수 있게 하거나 계산도 쉽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 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는 666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결제가 돼버리는 거죠. 결제가 돼버려. 내가 물건을 사거나 먹거나 이런 게 자동 결제로 이 사람이 활용했다는 것에 대한 것이 다 여기에 체크가 돼서 나갈 때도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해서 은행으로 다 빠져나가요. 알아서 빠져나가는 거죠. 편리성. 일본 오사카에서는 초등학생의 가방과 옷에다가 이 태그를 부착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개인의 몸에다가 이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제하고 행동을 감시하는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이것이 해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만든 제품은 반드시 사람에 의해서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커다란 파장을 낳게 되고 갑자기 모든 것이 정지가 돼버리는 위험성도 있고, 그 사람을 반대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위험성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5G, 5G라고 그러죠. 5G를 통해서, 이 화웨이를 통해서 이걸 깔고 있는데, 물론 우리 삼성이 더 좋은 걸 두 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화웨이는 하나의 주파수만 대역을 사용하는 거고, 삼성은 두 가지 대역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화웨이를 밀어내고 삼성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세계가. 그런데 이 화웨이를 중심으로 만든 도시가 뭐냐면 스마트 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건물, 가로등, 뭐 차량, 그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 속에 이 RFID를 다 심고, 그리고 감시 카메라를 다 두는 겁니다. 하물며 가로등에조차도. 그래서 전파로서 그 사람의 출입, 움직이는 동선 다 체크가 되고, 이거를 통해서 의료 시스템 연결하고, 냉난방 시스템 연결하고, 비상관리 시스템 연결하고, 보안과 도난 시스템 연결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물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스마트 도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해서 만들고 있는 도시가 스마트 도시입니다.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 5G가 이 전파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곤충들을 죽이는 거예요. 벌이 그 전파를 쏘이게 되면은 자기가 집으로 어느 꽃으로 날아가야 되는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5G가 있는 곳에 벌들은 일을 못 나가고 웅크리고 벌벌벌 떨다가 죽고, 집을 못 찾아가가지고 죽고, 사람들의 건강도 해친다는 거예요. 이 전파가. 그리고 이 시스템이 만약에 해킹되었다. 무방비입니다. 무방비.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기 쉽죠. 자, 미국에서도 그냥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차를 운행해봤어요. 벤츠인가에서 회사에서 운행을 했는데 해킹이 된 거야.
중간에 가다가 다른 차하고 그냥 꽝 부딪히게 만든 거죠. 사고를 일으키게 하거나 멈춰 세울 수도 있거나 갑자기 고속도로에 달리다가 시동이 갑자기 순식간에 올스톱이 되면서 제자리 멈춰가세요. 그러면 뒤에 트럭이 오거나 무슨 다른 차량이 올 때 그냥 가서 부딪혀서 사고가 나거나 내가 조종을 하는데 이 조종을 해킹당해가지고 나는 좌측으로 신호 따라서 가야 되는데 우측으로 돌려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측에 가서 다른 차하고 박치게 돼버리는 거죠. 무시무시한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교통 시스템이 내가 갈 때 파란불이 켜지고 빨간불이 켜지는데 모든 시스템을 갑자기 다 파란불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모르는 차가 파란불이니까 싹 달려오고 이쪽에서 또 반대편에서 달려오고 그래서 그냥 그 교차로에서 부딪히면서 사고가 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의료 시스템, 내가 오줌을 누면 오줌을 벌써 이 소변기에서 분석해가지고 의료 병원으로 연결하고 당신의 오늘 소변 상태를 보니까 뭐가 나쁘니까 병원을 몇 월 몇 시에 방문을 해주시오. 예약까지 딱 끝내. 이게 미래 사회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는데 당신 어젯밤에 먹은 술 냄새가 이미 나니까 이 차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체크가 돼버리는 거야. 그냥 자동적으로. 당신의 몸 상태 건강이 어떠니까 오늘 몇 시에 예약을 해놨으니까 어느 병원을 방문하시오. 비뇨기과를 가시오. 아니면 무슨 어디를 가시오. 안과를 가시오. 딱 이게 뭐. 그런데 이게 해킹이 됐다. 이 사람한테 놓아줘야 될 약이나 주사기가 다른 약이 투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의 병명을 나의 병명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디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병이 있어가지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식으로 해킹이 가능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죠. 교통 시스템 마비, 의료 시스템 마비, 냉난방. 자, 여름이라 에어컨을 작동을 해도록 해놨는데 해킹이 돼가지고 갑자기 히터가 틀어지는데 히터도 이렇게 어느 정도 뭐 30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30도에 멈추지 않고 막 60도까지 해서 집에 불이 나거나 갑자기 한겨울에 냉난방 시설이 작동이 돼가지고 이게 나를 얼려 죽일 정도로 추워지거나 이스라엘에 세계 그 모임들이 있어요. 보안 관련 그 모임들이 있고 세계 최고의 보안 관련해서 하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특히 그 정보부 모사드라고 하는 정보가 와 있는데 그 관련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도 강연도 하고 그래요. 얘기도 해주고. 그런데 인터넷이 연결된 모든 곳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킹 실험도 다 보여줘요. 시험도. 아무리 중요한 보안시설이 있어도 그거를 다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마비시키거나 고장내킬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해킹되면 어떡하는 거야? 물이 나와야 되는데 불이 켜지고 불이 일어나고 아까처럼 막 추운데 덥거나 더운데 춥거나 막 이렇게 교통 시스템이 막 뒤죽박죽 돼버리고 한순간 어떡할 거냐고. 최근에 이란에서 있잖아요. 병원 각종 그 화학 공장 무슨 공장 이렇게 여러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원인이 외부적 요인이 그러니까 내부적 요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했다는 거죠. 이 모사드가 얘기로는 추정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근데 다 뚫고 들어가서 그 어떤 시설을 불이 나면 안 되는 시설에 전기 스파크를 일어나게 해가지고 폭발을 시키거나 아니면 화학 시설에 이렇게 하거나 병원 시설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막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외부 침입자가 없는데도 다 들어가서 해킹이 돼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 북한 국경지대에 그 철도에 그 엄청난 기름하고 막 그 중국에서 가지고 온 아주 엄청난 내용들이 실려 있었던 기차가 폭발됐어요. 왜 폭발됐냐? 겉으로 드러나면 이유가 없어. 그냥 조금만 불나고 그걸 해결하면 되는데 이거 완전히 다 타버렸어. 누군가가 고의로 태우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지. 누가 공격했을까? 북한이 핵을
핵과 무기들을 자꾸 해가지고 중동으로 넘기는데 이거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자기들의 생명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스라엘이 개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김정일의 김정일과 연관된 시리아의 핵무기 관련 그 연구를 위하여 북한에 들어왔었던 시리아 과학자들을 기차에서 폭발로 다 죽여버린 용천역 사건이 있었어요. 김정일 시대에. 그 사건도 김정일의 암살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리아 과학자들을 다 죽인 거거든요. 그게 누가 했냐?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이 핸드폰이 나무에 묶여 있었어요. 누가 와서 했겠냐? 그 이스라엘 모사드라고 하는 그 보안 담당이 들어온 거죠. 캐나다 보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아랍에서 찍혔어요. 카메라에. 그 이스라엘 모사드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좋은 것 같지만 아주 무시무시한 세상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2017년도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가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사실을 기록해가는 영화를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는데 그레이 스테이트라고 하는 회색 정부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가 어느 한 가정에 3명의 남편 아내 딸이 죽어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2014년도에 2017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2014년도에 영화 제작자였던 데이비드 크로울리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 코멜이라는 여자와 5살 난 딸이 미네소타 자택에서 본격적인 영화 제작을 앞두고 죽었습니다. 이 죽음의 사건이 타살이냐 자살이냐 하는데 타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이걸 조사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영화의 주된 그 죽은 사람, 영화 제작자 데이비드 크로울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영화를 만들고 있었냐면은 미국 정부 안에 그림자적인 요소가 있다. 그 그림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림자 정부라고 얘기하는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즉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하는 건 항상 얘기하지만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세력이 어떻게 장악을 하고 그리고 이런 이상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이 고발하는 영화를 제작하고 있었어요.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들이 감시하고 있는 또는 제거했으면 생각하는 어떤 미국인들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허락도 없이, 즉 법적인 어떤 제재도 없이 강제로 잡아다가 가두고 고문하고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가지고 지금 현재도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만들다가 죽은 겁니다. 그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이 페마라고 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페마라고 하는 단체. 이 페마라고 하는 단체에서 중요한 것이 RFID, 아까 얘기하는 전자 태그를 모든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감시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그들의 최고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페마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재난안전관리본부라는 단체입니다. 미국 정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단체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사조직 같은 거예요. 미국 전국의 단체가 있고요. 여기에는 프리메이슨, 이 적그리스도 세력과 연관된 그 마크를 한 차량을 이용해서 뭔가를 운반을 하고 이상한 느낌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난이 여러 차례 계속 일어났을 때 이 단체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매년 정부로부터 150억 달러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가져다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뭘 하고 있냐면 수용소를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수용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을 처리할 플라스틱 관을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수용소 내용을 보니까 수용소가 바깥에서 침입을 막을 때는 이 철조망이 올라간 다음에 바깥에서 침입하지도 이 철조망 끝이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만드는 수용소는 더 안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안쪽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안에 가둔 사람이 바깥으로 못 나가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유사시에 미국 정부를 정지시키고 헌법을 무효화시키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가두고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상한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쁜 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그 당시에 알고 있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 법을 거부한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법을 통과시켜버렸어요. 왜? 오바마가 적그리스 그 세력들과 연관이 있거든요. 클린턴, 오바마 이런 세력들이 지금 그 세력들이거든요. 이 페마에서 20년 동안 근무했었던 셀레스트 솔롬이라고 하는 여성 장교가 고백을 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 이 선거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있는 어떤 분도 그 선거관리가 이게 부정한 선거였다는 게 고백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장교도 고백을 했어요. 사람들의 혈액 샘플을 자꾸 모으고 있다, 이 페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의료 정보를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다르파 하이드로젤이라고 하는 이거 백신을 만드는데 이 백신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 몸에다가 생체 칩을 넣어서 사람들을 감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페마라고 하는 이 단체의 최종적 목적은 사람들에게 생체 칩을 넣고 모든 사람들을 감시 통제하고 그 다음에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있을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가 아니고 법을 무시해버리고 법의 제재를 받지도 않고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최대 주주, 이 페마의 단체의 최대 주주, 돈을 밀어주는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은 록펠러 가문입니다. 이 록펠러 재단. 이게 적그리스 세력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록펠러 가문과 재단이 이상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전부 이 하나씩 둘씩 의문사당에서 죽여요. 여기 우리나라와 연관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하루빨리 이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는 록펠러를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었던 로렌스 패턴 맥도널드 하원 의원이 있었습니다. 1983년도 9월 1일 날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을 출발해서 앵커리지를 경유하여 서울로 오고 있던 대한항공 소속 007편에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대한항공 소속 007편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앵커리지를 통과해가지고 서울로 오고 있다가 소련 상공을 지나올 때 갑자기 나타난 소련기에 의해서 미사일을 맞고 추락해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비행기가 격추돼가지고 떨어져서 박살이 나서 다 죽었다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를 들어본 얘기가 있나요? 아직까지도 동남아에 떨어진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때 떨어졌다라고 하는 그 비행기에 관련된 것도 아직 그 완전한 조사가 안 끝났어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최근에 그 잔해가 발견되고 있어서 그 문제를 조사해야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비행기가 떨어진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록펠러의 자산 운용사인 록펠러 앤컴커니사라고 하는 거기에 대표이사가 제임스 맥도널드인데 록펠러에 흩어져 있는 자금을 취업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겠죠. 근데 이 사람도 얼마 안 가서 차 안에서 의문의 총격을 받고 죽었어요. 우리는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자꾸 일어나는 걸 보면서 미국 사람들 왜 총기 규제를 안 하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총기 규제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거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상한 짓을 자꾸 벌이는 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과 맞서기 위해서는 총기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총기 규제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모든 권한이 다 가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최후의 방법으로 이 나쁜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 될 때 싸울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총이라도 들고서 이 나쁜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거라도 마지막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세력이 있는 겁니다. 이 우파가.
자, 시간이 벌써 다 갔어요. 그래서 이 아주 심각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아동 인신매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세계에 많은 아이들을 납치하고 이용하고 팔아먹고 있는 아주 리얼한 이야기인데, 제가 시간 때문에 더 이상 이 얘기를 다음 주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죠, 어떤 물건을 파는 회사들은 좋은 물건을 골라서 잘 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완전 착각이에요. 그들이 다양한 세력들과 연관해서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